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 재원호 지음, 패스오버 출판, 신송이 낭독. 제1부 시간의 창조. 천지창조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 천지창조는 무엇으로 시작되었을까? 만물의 시작, 시간의 창조.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많은 이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은 묻게 되는 질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의 나이는 과연 얼마인지 등과 같이 우리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갖게 된다. 성경은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태초에 라는 구절은 처음에 또는 시초에 라고도 번역될 수 있으며 시작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품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통로로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다. 우주는 우주 대폭발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이다. 즉, 과거 언젠가 광활한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주의 시계가 똑딱거리며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나이는 얼마일까? 창세기 1장의 기록대로 단 6일 동안 세상이 창조된 것일까? 아니면 과학자들의 연구대로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에 이르는 것일까? 교회에서는 6일이라고 하고 학교에서는 140억 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처럼 커다란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쩌면 그저 애써 외면한 채 지나쳐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단순히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언젠가는 이러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고민이 결국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마침내 표면화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 품을 떠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전문적인 학문과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그간 품어왔던 의문이 증폭되어 그동안 교회를 통해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과 함께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갈등은 과학과 신앙 사이에 가장 중요하고도 오래된 대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런 갈등의 주된 요인은 결국 과학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제한된 사고와 불완전한 이해로 방대한 내용을 무리하게 설명하려다 보니 과학과 신학 사이에 서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제1부에서는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만물은 시간 속에서 변화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 먼저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시간이란 어떤 변화하는 사건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데 사용하는 물리량이다. 움직이는 물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물체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 시간의 흐름 안에서 우주 만물, 즉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피조물들은 모두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 특히 인간을 시간 안에 두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즉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의 창조 이전은 과연 어떤 세계였을까? 어떤 과학적 이론으로도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간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태초 이전의 상태는 인간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시간 밖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기 전에 시간의 영역 밖에서 이미 존재하셨기에 시간 안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는 달리 어떠한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선언했으며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한다. 시간 안에서 변화하는 인간과 달리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영원히 자존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시간 안에서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신다. 시간 안의 인간과 시간 밖의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그 존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자 축복이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인간만이 시간 밖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과정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간 안에 살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마치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따스한 햇볕을 받아 태양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듯이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진정한 이유는 어쩌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벗어나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 아닐까. 시간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절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시간. 인류는 시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문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농업에는 정확한 시간 측정이 매우 중요했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등 고대 문명 사회에서도 해시계, 물시계 등으로 시간을 측정했다. 오늘날에는 오차가 수십조 분의 1 이하인 원자시계의 개발로 더욱 정밀한 시간 측정이 가능하며 이는 글로벌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측정 기술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심장박동 등의 생체 시계를 지니고 있어 자체적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런 생체 시계는 뇌와 신체가 상호 연동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노화나 질병에 대한 생체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감지하는 시간에는 물리적 시간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도 있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이러한 시간의 상대적 개념을 그림 속에서 흐물흐물하게 늘어진 시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참고로 과학의 역사를 들춰보면 17세기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 이전에는 공간 개념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특정한 절대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뉴턴에 의해 이런 절대적 공간 개념이 깨지고 우주에서 절대적 위치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상대적인 거리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우주에는 절대적인 공간적 좌표 또는 공간적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상대방의 절대적 위치는 말할 수 없으며 단지 나와 얼마나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지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뉴턴의 새로운 공간 개념에 의해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 공간상에서 특별하고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믿어온 고정관념도 틀렸음을 알게 되었다. 과거의 절대적 공간 개념은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장소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뉴턴은 기존의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공간의 상대적인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한편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받아들여져 왔던
절대적인 시간 개념을 고수하고 있었다. 다른 과학자들 역시 우주가 하나의 공통시계에 맞춰 움직인다는 뉴턴의 절대적 동시성이라는 시간 개념을 유지해왔다. 절대적 동시성이란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두 물체에 대해 두 개의 시계를 사용하여 각각의 움직임을 측정할 경우 사용된 두 시계가 서로 동기화되어 있다면 두 물체는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같은 시간에 측정되어야 한다는 시간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인 시간의 개념은 19세기 후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세기 초 이 절대적 시간 개념은 드디어 깨지게 된다. 이전까지 유지되어 온 절대적 동시성이라는 시간 개념이 무너지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세상이 하나의 절대적인 시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것은 시간 개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기존의 우주관에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인식의 패러다임이 도입되었다. 시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시간의 상대성. 이제 시간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보자.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의 개념에 관해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핵심 내용은 시간과 공간 내의 두 사건 사이에 흐른 시간 간격은 서로 다른 상태에 있는 관찰자에게 서로 다르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사건이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한 점, 즉 어느 특정한 시각과 위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사건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919년 1월 1일의 서울은 시간과 공간상의 특정한 한 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의 뉴욕은 시간과 공간상의 또 다른 한 점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누가 시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관측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다. 아인슈타인 이후 고전적인 절대적 시간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었다. 오랫동안 인간의 생각을 지배해오던 시간의 절대성이 깨지고 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법칙은 상대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1905년의 일이었으니 지금으로부터 불과 110여 년 전의 일이다.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의 시계는 땅 위에 서 있는 관찰자의 시계보다 천천히 가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주어진 두 사건 사이에 흐른 시간은 빨리 움직이는 관찰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짧게 느껴지게 된다. 움직이는 시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는 것이다. 이처럼 관찰자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측정된 시간은 상대적으로 달라진다. 참고로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항상 일정한 속력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빛의 속도, 즉 광속이다. 광속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속력이며 이는 물질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절대적인 속도이다. 어떤 물질도 광속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광속은 상대성 내에서 절대성을 갖는 빛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의 상대성은 빛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모든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법칙인 것이다. 상대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 정지해 있는 기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매일 정기적으로 자기 집으로 편지를 한 장씩 보낸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기차 안의 사람과 집에 있는 가족은 동일한 종류의 시계로 각각 시간 간격을 측정한다고 하자. 시간의 단위는 편지와 그 다음 편지 사이의 시간 간격으로 정의한다. 즉, 시공간 안의 두 편지가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두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면 얼마 후에 집에 있는 가족은 정확히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받아보게 된다. 물론 기차와 집 사이에서 가상의 우체부가 매일 똑같이 편지를 배달해 준다고 가정한다. 기차와 집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는 경우에는 기차 내에서의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즉 두 편지 사이에 흐른 시간 간격은 집안에서 측정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과 동일하다. 즉 상대적으로 서로 정지해 있는 두 관찰자에게는 동일한 시간의 흐름이 측정되며 따라서 두 관찰자의 시계는 같게 움직인다. 이번에는 이 기차가 빠르게 집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시계로 볼 때 정확히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계속 집으로 보낸다고 하자. 물론 동일한 우체부가 동일한 조건으로 편지를 배달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이제는 집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시간 간격이 하루가 아니라 그보다 더 길어진다. 하루와 하루 사이에 그만큼 기차의 위치가 집에서 더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빠르게 달리고 있는 기차의 시간은 정지해 있는 집의 시간에 비해 느리게 흘러가게 된다. 하루에 한 번씩 받아보던 편지를 이제는 며칠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받게 된다.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편지와 편지 사이의 시간 간격이 하루가 아니라 1년 또는 1000년, 100만 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보다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오랜 시간이 흐르는 것으로 측정된다. 집에서 보면 움직이는 기차 안의 시계가 더 천천히 간다. 다시 말해 움직이는 기차 안에서는 기차의 속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초가 흐르지만 기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기차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시간 간격은 더욱 길어지게 된다. 반면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기차 안에 정지해 있고 도리어 집이 자신으로부터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기차 안에 정지한 자신의 시계보다 움직이는 집의 시계가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즉 더 천천히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간의 단위가 기차 안에서와 집에서 서로 다르게 측정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시간의 흐름은 누가 그 시간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도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측정된다. 이처럼 주어진 상황과 각자의 위치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서로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시간의 상대성이며 움직이는 시계는 천천히 간다라는 말의 의미다.